제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에 2,700만 명을 웃도는 소련 시민이 목숨을 잃었다고 추정이 돼요. 2,700만이요? 예, 이 숫자가 얼마나 치명적이었냐면 전쟁 직후에 20대, 30대 젊은 연령대의 소련 시민의 성비가 여성 100명당 남성 41명이었어요. 와. 와. 반도 안 돼. 여자들이 결혼하기 힘들었겠다. 어머, 뭐야? 여자들끼리 춤추고 있어요. 이 사진은 1947년 모스크바 거리에서 축제가 벌어진 상황이었는데 여자들끼리 손을 맞잡고 춤을 추는 모습이죠. 남성 파트너를 못 구해서. 예, 당연히 남자 여자가 파트너가 돼서 춤을 춰야 되는데 남자가 워낙 없으니까 여자들끼리 짝을 지어서 춤을 춰야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어떡해.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은 스탈린으로서는 엄청난 부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네. 그런데 1950년 1월 30일 그 스탈린은 김일성에게 전문을 보내서 모스크바로 불러냅니다.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 에? 전문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규현 씨가 읽어봐 주시겠어요? 김일성이 착수하려는 남한에 대한 큰 과업에 대해 대화할 준비는 물론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 갑자기? 진짜 갑자기. 왜 이렇게 태도를 바꿔? 마음이 갑자기 바뀐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사이 그 소련을 둘러싼 국제 정세가 급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모두 1949년 한 해에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위해 38선 이남에 주둔했던 미군이 남한에서 전격적으로 철수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철수했구나. 예. 군사고문단 자격으로 형식상 단 500여 명의 미군만을 남기고 철수했죠. 공교롭게도 그 시기가 6.25 전쟁이 일어나기 딱 1년 전이었습니다. 교수님, 이 시기에 미군이 철수를 결심한 이유가 뭐예요? 예, 그러니까 우선 주한미군이 철수한 데는 그들이 남한 땅에 주둔해야 될 명분이 사라진 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를 분할 점령한 이후에 북한에서는 그 소련군이 1947년도부터 순차적으로 철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소련군이 주둔하지 않아도 북한에서는 이미 친서적인 체제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가졌기 때문에 철수를 완료하죠. 그러니까 남한 역시 1949년 6월 30일까지 소련군처럼 철수를 완료한 것입니다. 그걸 노렸네. 예. 그리고 당시 미국 입장에서는 한반도가 국가 안보 전략 차원에서 그리 중요한 지역이 아니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1947년 4월 29일 미국 측에서 작성한 국가 안보 관점에서 본 미국의 대외 원조 관련 문서를 보면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 두 번째예요? 예. 이념 전쟁이 발발할 경우에 미국의 원조 순서에서 한국은 15위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체 왜 이런 순위가 매겨졌을까? 진짜. 우선 당시 미국은 유럽, 남아메리카 지역을 아시아 지역보다 더 중요시했어요. 그 아시아 지역에서는 그 가운데 일본을 또 가장 중요시했고요. 앞으로 닥칠 이념 전쟁에서 아시아에선 일본이 유일하게 적을 견제할 수 있는 나라라고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또 미군을 계속 주둔시키는 데에는 엄청난 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안보상 중요도가 떨어지는 한반도에 계속해서 많은 비용을 감당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렇게 1949년 6월에 남한에서 미군이 전격 철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두 달 뒤에 소련에선 전 세계 군사 경쟁의 구도를 바꿀 중요한 일이 또 벌어집니다. 1949년 8월 29일에 소련이 핵실험에 성공하고 만 것입니다. 예. Три секунды, 2 секунды, 1 секунда.
이제 소련도 핵을 보유하는구나. 그러면 당시 소련의 핵실험에 대한 미국의 반응을 기사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U.S. strategic timetable upset by Soviet success with Atom. Planning for Western Europe defense must be revised if we are to retain balance of power. 소련의 핵실험 성공으로 인해서 미국이 대외 전략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도 소련이 언젠가는 핵실험에 성공할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시기를 대략 한 1952년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보다 훨씬 빠른 1949년에 소련이 핵실험에 성공하자 큰 충격을 받고 만 셈이죠. 칼 웨인 씨, 그때 이제 소련이 성공하고 나서 미국인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한마디로 공포와 두려움 그 자체였죠. 소련이 핵무기까지 갖게 되면서 3차 대전이 벌어지는 거 아니야? 이제 핵전쟁이 터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두려움이 좀 너무 컸었어요. 그래서 이런 심리를 반영해서 미국의 대중문화 전반에까지 공산주의를 저격하거나 몰아내자는 선전으로 가득했었죠. 와. 자, 이렇게 소련의 핵실험 성공은 미국 사회 전반을 뒤로 놓습니다. 반대로 스탈린이 한반도 전쟁에 관한 생각을 바꾸게 된 직접적 이유가 됐는데 당시 소련 외교문서에 이에 관한 기록이 남겨져 있거든요. 한번 혜성 씨가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스탈린 동지는 김일성에게 국제 환경과 국내 상황이 모두 조선 통일에 더욱 적극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소련이 원자탄을 보유하고 유럽에서의 위상이 강화됨으로써 이런 미국의 불개입 분위기는 더 심화되고 있다. 예. 핵실험 성공 전으로 확 바뀐 스탈린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남한에서는 미군이 철수하고 그리고 소련에서는 핵폭탄 실험이 성공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스탈린은 북한의 남침 계획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시 생각을 했던 것이죠. 1946년부터 1949년까지 장제스의 국민당과 마오쩌둥의 공산당 사이에서는 제2차 국공내전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마오쩌둥의 공산당이 승리하면서 1949년 10월 1일 베이징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했죠. 最高中华人民共和国中央人民政府的权利，代表中华人民共和国美国人民的唯一中华政府。 이렇게 중국에서 강력한 공산 정권이 탄생한 셈입니다. 교수님, 그럼 중국이 이제 공산화된 와중에 예. 그럼 스탈린이 남침을 허락한 이유가 그러면 중국하고 같이 합작해서 미국에 맞서겠다라는 심보로 그걸 허락한 거예요? 네, 스탈린은 중국의 공산화에 무척 이제 고무되어 있기도 했고요. 그 과정에서 미국이 보인 태도에 더 주목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 국공내전 초기에 미국은 장제스의 국민당 쪽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1946년, 1947년에 특사를 파견해서 중국 정세를 한번 파악을 해봤더니 상황이 국민당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판단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때 미국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포기하나 보다. 막아야 되지 않아요? 예, 결국 미국은 국민당에 대한 추가 지원을 끊어버립니다. 그 전세를 뒤엎기 위해서는 미국이 국민당 측에 수십만 명에 달하는 지상군을 파견해야 했는데 당시 미국의 국력으로는 그렇게까지 많은 지원을 하기가 쉽지 않았던 데다가 그 필요성이 약하다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감당이 안 됐구나. 자, 그런데 이 같은 미국의 결정은 스탈린이 그 김일성의 남침을 허가하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아, 그래요? 미국이 동북아시아의 중국이라는 거대한 땅이 공산화되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미국은 중국이 아닌 일본을 중심으로 동북아시아 전략을 짤 것이라고 내다본 것이고요. 또 결정적으로 북한이 남침을 한다고 해도 미국이 개입하지 않으리라는 일종의 확신을 스탈린이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 상황도 방관하는데 예. 뭐 한국은 신경 쓰겠어 그렇죠. 이런 거네요. 이제 미국은 중국의 공산화로 또 한 번의 충격에 휩싸입니다. 이때 미국의 분위기를 반영한 기사를 한번 살펴볼까요? UN is warned of red danger in Far East area. Asiatic world will become involved unless steps are taken to call a halt to the communist tide. 도미노처럼. 예. 이렇게 중국의 공산화로 미국과 소련의 경쟁 양상에 커다란 변화가 생긴 데 이어서 미국의 안보 전략에는 또 한 번의 중요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1950년 1월 12일에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딘 애치슨이 한 가지 선언을 하는데요. 애치슨은 태평양에서의 미국 방위선을 북태평양, 알래스카,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을 연결하는 선으로 정한다면서 이른바 애치슨 라인을 발표한 것입니다. 어머. 뭐야? 그런데 이 애치슨 라인에는 한국과 타이완이 빠져 있었죠. 와. 근데 방위선에서 제외됐다는 거는 뭐 정확히 어떤 의미예요? 사실 미국이 제 아무리 강대국이라 하더라도 한국과 타이완까지 철통 방어하는 선을 설정하고 폭증하는 방위 비용을 감당하는 것은 사실 벅찬 일이었기 때문에 안보상 더 중요한 지역 중심으로 방어선을 설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타이완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그런 또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폭등한 군사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재래식 군비를 줄이고 핵무기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에 미국의 군인 수가 1,200만 명에 달했었는데 이러한 병력을 1947년에 160만 명으로 줄이고 국방 예산도 909억 달러였는데 103억 달러로 삭감합니다. 너무 줄였다. 예. 이러한 방침에 따라서 애치슨 라인도 미국이 직접 관할할 수 있는 지역 위주로 설정을 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애치슨 라인 설정에서 주목해야 될 사실은 한국과 함께 타이완도 빠져 있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인 걸까요? 중국이 타이완을 뭐 좌지우지하는 걸 가만 냅두겠다? 예. 이것은 바로 미국이 중국의 마오쩌둥에게 보내는 일종의 시그널이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시 미국은 더 이상 그 타이완에 무기를 제공하지 않겠고 중국을 더는 위협하지 않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힌 셈이죠. 그러니까 중국한테 우리는 너희랑 싸울 생각 없어 이런 예. 시그널을 준 거네요. 예. 이런 애치슨 라인 설정은 공산주의 세력의 결집을 막기 위한 미국의 조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에바 씨 그러면 이때 소련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이 당시 그 소련의 외무장관이 몰로토프라고 있는데 몰로토프가 마오쩌둥에게 애치슨 연설의 목적이 소련이랑 중국이랑 이제 이간질하는 목적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행여나 마오쩌둥이 미국의 손을 잡을까 봐 조금 조바심을 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애치슨 라인 설정에서 미국이 간과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 예. 실제로 애치슨 라인 발표 하루 뒤에 미국의 CIA 정보기관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군의 증강에도 불구하고 남침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한 뭐 근거가 있을까요? 예, 미국은 기본적으로 북한을 전적으로 소련에 의지하는 종속 국가라고 판단을 했어요. 북한의 군사력 또한 대수롭지 않다고 또 여기고 있었고요.
관련 그 CIA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도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혜성 씨가 읽어봐 주실까요? 북한은 소련의 확고한 통제를 받는 위성 국가로 독립적인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전적으로 소련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북한이 남한에서 게릴라 활동, 선전, 사보타주를 펼치고 있지만 전쟁이 곧 일어나리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처럼 미국은 소련의 지원 없이는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수 없다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주한미군 철수에 이어서 에치슨 라인에서 한반도가 제외되었죠. 잇따른 미국의 결정들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던 공산주의 진영 측에서 한반도에서 혹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개입하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심어주고 있었던 셈입니다. 진짜 동상이몽이네요. 예. 놀랍게도 미국과 소련 이 두 국가의 이런 잘못된 판단이 6.25 전쟁의 서막을 열고 만 셈이죠. 예. 그리고 이 같은 결정에 이어서 1950년 2월 14일에 소련과 중국 사이의 관계에 상징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양국이 새로운 우호 조약을 체결한 것인데요. 사실 스탈린은 이전에 국민당의 장제스와 우호 조약을 맺고 있었어요. 그런데 에치슨 라인 발표 이후 행여나 마오쩌둥의 마음이 미국을 향할까 염려스러운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스탈린은 장제스와 맺은 기존의 우호 조약을 파기하고 마오쩌둥의 공산당과 확실한 협력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우호 조약을 체결했던 것입니다. 와. 그러니까 이 우호 조약은 소련으로서는 아시아에서 엄청난 위상을 가진 중국을 자기 편으로 삼았고 중국으로서는 세계 공산주의 진영의 최고 권위를 가진 소련과 그리고 스탈린의 인정을 받았다는 뜻이죠. 저 윈윈이다. 예, 맞습니다. 결국 소련과 중국은 이렇게 손을 맞잡게 됩니다. BBC의 보도에 따르면 스탈린 시절에 소련은 특별 부서를 두고 있었는데 바로 외국 정상들의 배설물을 수집해서 분석하는 부서였어요. 와. 배설물의 성분을 분석해서 그 당사자의 심리 상태를 파악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까지 그 조사를 할 정도로 정보 수집에 스탈린이 집착을 했던 것입니다. 1949년 12월에 마오쩌둥이 모스크바를 방문했을 때도 예외는 없었어요. 소련 측은 마오쩌둥의 방에 특수 화장실을 설치해 두었는데 마오쩌둥의 배설물이 하수관이 아니라 아 싫어. 그들이 만든 비밀 박스에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연결을 했고 이렇게 열흘 동안 마오쩌둥의 배설물을 모아서 그 상태를 분석합니다. 와우. 예. 앞에서는 악수를 하고 뒤에서는 상대방 똥까지 관찰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와. 배설물에 특정 아미노산 수치가 높으면 그 사람이 침착한 상태라서 이때 협상을 하면 되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또 칼슘이 부족하면 불안함 때문에 불면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니까 이때는 협상을 하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식의 판단을 했던 것이죠. 굉장히 과학적인데? 에바 씨, 스탈린이 왜 이렇게까지 마오쩌둥을 막 경계하고 막 신경 쓰는 거예요? 스탈린이 이제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를 지지를 해왔대요. 그래서인지 마오쩌둥이 모스크바 방문했을 때 스탈린이 거의 한 달 가까이 마오쩌둥을 만나주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당연히 마오쩌둥은 불쾌했었고 아무래도 이제 두 사람이 친분 관계가 있다기보다는 서로 좀 견제하는 그런 느낌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한편 소련과 중국이 우호 조약을 맺고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여지가 없을 거라고 판단한 김일성은 1950년 3월에 다시 한번 스탈린을 찾아갑니다. 김일성은 1950년 3월 30일부터 4월 25일까지 모스크바를 비공식 방문해서 스탈린과 세 차례나 회담을 하면서 남침 계획을 구체화했죠. 이 시기 스탈린은 국제정세나 한반도의 여러 여건을 고려했을 때 북한이 전쟁을 개시해도
승산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 김일성에게 이런 말을 전달합니다. 완벽한 전쟁 준비가 필수입니다. 무엇보다 군사력의 준비 태세를 잘 갖추어야 합니다. 엘리트 공격 사단을 창설하고 추가 부대 창설을 서두르시오. 사단의 무기 보유를 늘리고 이동 전투 수단을 기계화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귀하의 요청을 모두 들어주겠습니다. 밀어주겠다. 예. 해봐라. 뭐 자기가 전투하는데요, 거의. 예.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성립되기 위해선 그러니까 스탈린이 내세운 전제 조건 하나를 만족해야 했습니다. 뭐요? 첫 번째는 미국이 개입한다면 소련은 나서지 않으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스탈린은 두 번째로 북한의 전쟁 계획에 대한 중국 마오쩌둥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예? 예, 자기는 승인했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마오쩌둥의 승인까지 받아와라 이랬던 것이죠. 근데 스탈린이 마오쩌둥의 승인을 왜 조건을 내세운 거예요, 같이? 우선 스탈린은 계속해서 미국의 개입 여부를 주시하면서 이 전쟁이 미국과의 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소련이 전면으로 나서는 것은 불가하니 북한이 소련 대신에 중국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 전쟁의 책임을 일정 부분 중국에게 떠넘기려는 스탈린의 치밀함이 작용한 결정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난 앞에 안 나서고 중국이 예. 나서 이런 난 거네요. 모르는 예. 이제 김일성은 1950년 5월에 마오쩌둥을 찾아가서 소련의 스탈린은 이미 이 전쟁에 동의했다. 그러면서 마오쩌둥에게 전쟁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럼 이때 마오쩌둥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소련이 지원하면 할게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마오쩌둥도. 그러니까 스탈린의 그 뒤에 그 마음을 예. 알아차리지 않았을까요? 알았을 것 같은데. 마오쩌둥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한 일은 스탈린이 전쟁을 승인했다는 김일성의 발언이 정말인가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확인해야죠. 확인. 그리고 스탈린은 마오쩌둥에게 편지를 써서 그 내용을 확인해 줍니다. В беседе с корейскими товарищами Филиппов и его друзья высказали мнение, что в силу изменившейся международной обстановки они согласны с предложением корейцев приступить к объединению. 예. 스탈린은 이 편지에서 필리포프라는 가명을 써가면서까지 전쟁에 대한 소련의 개입을 절대적으로 숨기려고 했어요. 책임 전가다. 그러니까 예. 소련은 계속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놓는 것 같아요. 예, 자, 이제 그러면은 주동자가 갑자기 마오쩌둥이 된 그런 상황을 지금 예. 다 그려놨거든요. 이거 어떻게 선택을 하게 됩니까? 예. 스탈린에게 사실을 확인받은 마오쩌둥은 결국 북한을 돕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또 조건을 내걸죠. 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미국이 참전할 경우에만 나서겠다는 조건을 내겁니다. 이번엔 반대네. 마오쩌둥이 이러한 조건을 내걸었던 것은 이제 막 혁명을 이룬 상황에서 타이완 점령 문제나 아니면 중국 본토 대륙의 국민당 잔존 세력을 최종 진압하는 등 내부적으로 풀어야 될 시급한 문제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오쩌둥이 전쟁에 나서겠다고 결심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냥 북한에 욕심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국공 내전에서 중국 공산당이 북한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2차 국공 내전 당시에 북한은 중국 공산당 고위 인사들의 가족을 받아주거나 장제스의 국민당군에게 밀렸을 때 공산당군에게 북한 지역을 피난처로 삼을 수 있게 해줬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를 엿볼 수 있는 게 6.25 전쟁 발발 후에 중국 공산당의 제2인자였던 조우 언라이가 북한 주재 대리대사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조선은 우리의 든든한 후방 기지였어. 군인 가족과 부상병을 돌봐주고 전략 물자 지원과 수송 등 도움을 아끼지 않았어. 역사적으로 조선 동무들이 중국 혁명에 얼마나 큰 공헌을 했는지는 말 안 해도 잘 알 것이고 어느 시대건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돼. 마오쩌둥은 같은 공산주의 진영으로서의 연대의식 그리고 국공내전 때 북한에게 받은 도움 등을 고려해서 미국이 전쟁에 개입할 시에 자기들도 지원에 나서겠다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아유, 진짜.
이로써 김일성은 스탈린과 마오쩌둥 모두에게 북한의 남침 계획에 찬성을 받아낸 셈이죠. 아유, 이렇게 6.25 전쟁은 점점 본격화되어가고 있었습니다.